안녕하십니까. 해커스패스닷컴의 투킴스 사회에서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김종국입니다. 자, 먼저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출제된 국가직 드디어 그 베일이 공개가 됐는데요. 우리 경제 파트에 국한시켜서 설명을 드리자면 대략 세 가지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선 제시문이 굉장히 긴 제시문이 다수가 출제가 됐다는 점.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기존의 공무원 쪽에서의 출제했던 어떤 경제 문제는요. 복이라는 것이 없이 물음이 있고 제시문이 있고 그리고 선택지가 바로 있었는데 이번 국가직 시험 문제 출제를 딱 보니까 복이라고 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이게 다수 출제됨으로써 한 문제당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게 됨으로써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요. 기존에 우리가 범위다라고 여겼던 부분 밖에서도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아마 체감 난이도는 굉장히 높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 반대적으로 어떤 분석을 해본다고 한다면 따라서 조정 점수를 감안했을 땐 훨씬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 물론 체감적으로 어렵다는 느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면서요. 자, 똘똘이 6문제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책형의 설명입니다. 먼저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요. 다음 A 또는 B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우려될 때 그랬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언급하고 있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통상 인플레이션 정말 많이 다뤘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게 돼서 자, 이래서 뭡니까? 총 생산비가 상승하게 돼서 생기는 소위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로 인해서 생산비가 상승하게 되면 AD, AS 곡선 중에서 총 공급 AS 곡선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B는요. 소비 및 투자가 증가해서 경기가 과열됐다. 이 두 가지 총수요의 중요한 요소죠. 따라서 총수요가 증가해서 생기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소위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중에 총수요 우하향, 총공급 우상향, 그리고 다른 조건은 불변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데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A로 인해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생산과 고용이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 그래프를 한번 깔끔히 한번 그려보면요. 자, 이쪽 Y축이 물가 변수가 되고요. X축이 GDP 변수가 되는데 분명히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요. AS 곡선이 감소, 즉 좌측으로 이동함으로써 생긴 것이기 때문에 물가가 그래서 상승하는 경우죠. 자, 이것은 분명히 GDP가 감소하고 다시 말해서 생산 고용이 감소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기에 1번은 맞기 때문에 정답 아니고요. 또 2번도 역시 총 공급이 좌측으로 이동했다. 맞죠? 따라서 정답이 아닙니다. 1번, 2번 답이 아니고요. 3번 B로 인해서 생산 고용이 증가한다. 자, 이것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시게 되면요. 자, 분명히 B는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즉 AD 총수요가 증가한 것으로서 우측 이동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물가 뛰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지만 GDP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증가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그러니 생산 고용이 증가한다. 정확히 맞습니다. 정답 아니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 2, 3이 답이 아니라면 4번이 답일 것이다 라는 느낌을 가지고 한번 풀어봤을 때 B에 대한 대책으로 그랬습니다.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의 대책으로 재할인율을 인하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재할인율을 인하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통화량이 더 증가해서 물가를 더욱더 오르게 하죠. 그러니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분명히 재할인율을 인상해야만 그 대책이 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시험장에서 정말 떨림이 있을 땐 뭔가 비법을 갖고 있다면 절대 오류가 없죠. 그래서 제가 호감각이다 이런 말을 많이 수업 중에 했었습니다. 호경기 때 수요가 증가, 총수요가 증감으로써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땐
통화량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이를 위한 방법으로 국공채를 매각하거나 자, 율로 끝나는 지급준비율, 재할인율 이런 율로 끝나는 말 호에 주목한다면 이렇게 해서 위로 올려라. 자, 이렇게 언급을 했었죠. 자, 이것만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자, 재할인율 인하가 아니라 인상이어야 된다는 거 쉽게 분석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1번 문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사실 그다지 난이도가 높지 않았던 문제고 1번은요. 사실은 빠르게 문제를 푸는 것이 관건이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7번이 되겠네요. 자, 7번을 보시게 되면 사실 이제 이 문제를 접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보기가 나왔다? 우리 기존의 공무원 시험에선 보기를 주기보다는 1, 2, 3, 4 선택지가 나왔었는데 보기가 있는 상태에서 선택지가 있는 그러한 문제가 좀 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요. 다음은 A제 가격이 하락했다 그랬습니다. 자, 봅시다. A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자, 수요 법칙을 전제한다 라고 했었을 때 분명히 A제의 수요량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격이 하락하게 되게 되면 수요량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겁니다. 이게 바로 수요 법칙이 전제하는 그런 일반적 재화에 관련된 설명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여기 좀 단 모든 재화는 정상재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 전제 조건보다는 사실은 모든 재화는 수요 공급의 법칙, 특히 수요 법칙을 성립하고 있다. 수요 법칙이 성립하고 있다. 이런 조건이 있었던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개인적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수요 법칙이 성립했다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봤을 때 A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수요 법칙에 의해서 수요량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로 인한 B와 C 시장의 모습으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봐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B제를 봤더니요.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량이 지금 증가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라도 수요 법칙 이외에 공급 법칙도 성립한다라고 조건이 주어져야 정확하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일단 이런 전제를 두고 수요 공급 법칙이 성립이란 전제를 두고 풀어드리면 B제가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량 증가하려면 자, 일단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명백히 어떻습니까? 이 균형가격보다 가격이 상승하고 그 다음 수요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면 분명히 수요가 일단 무엇해야 됩니까? 증가하는 것은 필수적이죠. 물론 공급이 분명히 조금 줄거나 조금 늘더라도 수요 증가폭이 늘게 되면 분명히 이런 결과는 분명히 야기할 수 있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어떤 요인은 수요 증가가 B제의 수요 증가가 바로 이런 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B제 수요 증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재밌는 것이 A제 가격이 떨어졌는데 수요량이 당연히 늘겠죠.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그런데 B제 수요도 늘었다면 수요량 증가할 때 B제 수요도 늘고 있으니까 뭡니까? 서로 보완제 관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보완제 관계를 그래프로 표시한다고 한다면 자, 이쪽 Y축을 PA라고 둘 때 이쪽을 B제 수요다라고 둔다고 한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A제 가격 하락, 이게 하락을 할 때 자, B제 수요는 뭐하고 있습니까? 증가하는 모습, 서로 반비례 모습이죠. 따라서 이런 모습의 그래프가 A와 B의 보완제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C제는 지금 어떤 모습이냐? 가격이 하락하고 그 다음에 수요량이 좀 감소하는 모습이다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본다고 한다면 이런 설명이 될 겁니다. 이 균형점보다 가격이 어떻습니까? 하락하고요. 그 다음에 양이 감소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자, 이렇게 했을 때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일이 반드시 나와야 될 겁니다. 따라서 C제의 경우는 C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보세요. A제 가격 떨어졌는데
A제 수요량이 증가한 상태에서 C제 수요가 감소했다면 서로 뭡니까? 반대 방향이죠. 따라서 A와 C는 무슨 관계냐? 자, 대체제 관계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요거를 한번 그래프로 한번 그려본다고 한다면 자, Y축을 PA라고 하고요. X축을 C제 수요다 라고 했을 때 A제 가격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하락한다 라고 할 때 C제 수요도 하락이니까 서로 비례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죠? 바로 이것이 A제와 C제의 대체제 관계 모습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개인적 생각으로는요. 7번 문제에서 단위라고 하는 조건을 정상제다라기보다는 수요 공급 법칙이 성립한다. 뭐 이 말이 주어지는 것이 훨씬 좋았겠다. 그래야 문제에 어떤 흠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이걸 전제로 해서 풀어보면 기억! A와 B제의 관계는 승용차와 휘발유 관계다. 승용차 휘발유 관계 무슨 관계입니까? 서로 보완제 관계가 되는 것인데 분명히 A와 B는 뭐였었습니까? 보완제 맞죠? 따라서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보시면 A제와 C제 관계는 꽝 대신 닭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좀 주어져 있습니다. 아하, 이게 뭐겠습니까? 분명히 꽝 대신 닭을 쓰는 거 분명히 대체제 관계임을 알 수가 있는데 분명히 C제, A와 C 아까 뭐라 했었죠? 대체제죠. 따라서 니은 역시 맞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기억 니은을 골라내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1번과 5번에 보시게 되면 같은 기억 니은이 있고 디귿 자체 유음으로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고 그래서 이제 선지가 바뀌어져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도 디귿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이 교차 탄력성이라는 용어 때문에 그랬을 텐데 그래프만 정확히 이해했다고 한다면 아주 쉽게 답을 골라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A와 C는 무슨 관계입니까? 아까 대체제 관계였었죠? 자, 그런데 교차 탄력성은 뭐로 정의한다고 나와 있냐면 분모 쪽은 다른 제와 가격 변화율, 그 다음에 분자 쪽은 한 제와, 그러니까 이 다른 제와 다른 제와겠죠? 그 제와의 수요나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데 자, 요 그래프를 여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른 제와 가격 변화율 어떻습니까? 지금 A제 가격이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떨어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다른 제와의 수요는 즉 C제 수요는 뭐하고 있습니까? 감소하는 모습 보여서 서로 비례관계다. 같은 방향이니까 라고 분석을 했었죠. 그렇다면 한쪽이 떨어질 때 다른 쪽도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쪽에 음의 변화를 보일 때 또 음의 변화를 보이는 거니까 부호값은 양의 값 플러스 값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잘못됐기 때문에 몇 번 답입니까? 기억니은의 1번이 답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 그래프를 이해하셨더라면 쉬웠었겠죠. 다른 제와 가격과 또 다른, 그러니까 다른 제와 가격과 비제와 수요가 다른 방향이다. 이것은 교차 탄력도의 부호가 여기는 음의 방향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 대체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다른 제와 가격과 C제 수요가 방향이 지금 같다는 것은 그 부호가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아주 쉬웠을 텐데 아마도 요 디귿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어쨌든 디귿 틀리고 기억 니은의 몇 번 답입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다음 문제, 다음 페이지죠. 8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를 좀 보시면요. 어찌 보면 8번 문제가 그다지 뭐 어렵지 않을 수도 있었을 그런 문제인데 아마 이런 표현 때문에 조금 이게 좀 어렵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국내 외환시장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외환시장입니다. 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있는데 어떤 모습만 지금 보이고 있냐면 수요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다시 말해서 외화 수요의 감소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환율 균형값이 이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로 환율이 뭐하고 있습니까?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외환시장에선 수요 감소로 인해서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네요. 자, 먼저 1번입니다. 국내 물가 상승 요인이다. 자,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할 때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뭐 수업 중에도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환율은 우리 달러값 또는 수입 가격이다 라고 우리 명심하신다고 한다면 환율이 떨어지면 환율이 수입 가격이다라고 했을 때 그 수입 가격도 떨어지는 거니까 싸게 수입해 왔으니 국내 물가를 좀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따라서 상승이 잘못됐네요. 자, 2번 보시게 되면
대미 수출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달러 외화가 많이 들어오겠죠. 즉 달러 공급이 증가하는 것이죠. 달러 공급이 증가하게 되는 모습. 여기는 좀 수요 감소를 얘기한 것이니까 공급 증가와 관련이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3번 보시면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재밌는 것이 환율은 수입 가격 또는 환율은 달러 가치, 달러 값 이렇게 이제 기억했을 때 환율이 떨어진다. 즉 달러 값,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 반대로 우리 원화 가치는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죠. 우리 흔히 환율 하락은 원화의 평가 절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3번 역시 정반대로 서술된 표현이라서 정답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번이 답일 수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신다고 한다면 내국인의 미국 국채 매입. 자, 미국 국채를 매입, 살려고 합니다. 미국 쪽에 어떤 자산을 살려고 한다? 당연히 미국 화폐인 달러가 필요하겠죠. 그러니 달러에 대한 수요가 필요한 것인데 근데 문제는 이걸 감소시켰답니다. 아하, 달러에 대한 수요가 뭐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 정확히 이 그래프 설명이 되죠. 정확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실 주의만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8번도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수 있었을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이제 그 다음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9번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뭐 지문도 굉장히 길고 도대체 이 지문이 뭘 묻는 문제야? 사실은 이 9번 문제가요. 내용상으로는 그다지 어렵지가 않을 수 있는 문제인데 아마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워낙 긴 지문, 더구나 보기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길게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힘들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9번 문제를 풀면서 아씨 막 욕도 좀 나오고 어떤 그 좌절감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나 사례에 대해서 정부가 아래 정책을 시행할 때 그러니까 가와 나 사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가, 흡연은 본인의 건강만이 아니라 주위 비흡연자들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자, 흡연이라는 것이 말뜻 자체가 뭡니까? 담배를 소비하는 거죠. 아하, 이거는 소비 과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주위 사람들한테도 나쁜 영향을 주는 거니까 소비 측면의 외부 불경제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나를 보시면 기초과학 연구를 하게 되면 이것은 각종 산업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해서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연구라는 것 자체, 이거를 이제 뭐로 볼 수 있습니까? 생산이다. 그래서 기초과학을 연구해서 새로운 기술을 또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게 되면, 생산을 내게 되면 이것은 다른 쪽 산업에 아주 좋은 어떤 영향을 주는 거니까 생산 측면의 외부 경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문제는 이 외부 불경제를 야기한 이 소비 주체에게 정부가 어떻게 개입해서 해결하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나온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정부는 긍정적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제 주체에 대해서는 긍정이니까 세금을 줄여주거나 보조금을 지급해서 해결하고 부정적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제 주체에 대해서는 세금이나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해서 어떤 시정을 하려 한다. 뭐 이런 어떤 정책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위의 사례와 정책 시행이 시행됐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요 두 가지 사례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고요. 그 그래프에 따라서 정답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쪽에다가 가 사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수요 공급 곡선을 전제했는데 지금 소비 측면이기 때문에 수요 곡선의 변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통상 처음에 수요 곡선을 사적 수요 또는 사적 편익 곡선이다 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는데요. 외부 불경제를 이야기했으니까 분명히 왼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될 겁니다. 따라서 바로 이것이 사회적 편익 곡선이 되죠. 그러니 사회는 여기서 소비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은 여기서 균형이 되고 있으니 자, 이거만큼이 뭐 되는 겁니까? 쓸데없이 많이 과다 소비되게 됨으로써
시장 실패가 야기되는 그러한 사례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외부 불경제를 야기한 경제 주체인 이 소비 주체인 수요자한테 뭘 해야 되겠습니까? 벌금을 부과해야 될 겁니다. 자, 벌금을 부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분명히 사적 편익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왼쪽 이동이 돼서 사회적 편익 곡선과 일치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그 외부 효과에 의한 시장 실패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그림,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의 그림을 찾으면 뭐 하는 겁니까?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서 어느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냐라고 봤더니 기역 경우가 어떻습니까? 기역의 경우가 분명히 시행 전에 수요곡선 여기 있었는데 시행 이후에 왼쪽으로 옮겨갔죠. 다시 말해서 외부 불경제를 야기한 소비 주체에게 뭘 한 겁니까?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편익이 줄어서 왼쪽으로 수요곡선 이동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분명히 기역이 가해 사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이제 또 사례 보게 되면요. 우리 나의 사례를 이제 본다고 한다면 그래프상으로는 별반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생산 측면이니까 이 공급 곡선, 자, 이거 사적 비용 곡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외부 경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옮겨와서 이것은 사회적 비용 곡선이 될 겁니다. 사회적 비용 곡선이죠. 따라서 사회는 지금 이거만큼을 생산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시장 균형은 이 점이기 때문에 분명히 요거만큼 뭐 하고 있습니까? 과소하게 생산됨으로써 시장 실패가 야기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 생산의 외부 경제 좋은 일 했었죠. 상조화되죠. 따라서 보조금을 준다고 한다면 자, 우리 공급자 생산자 입장에서 보조금은 생산비의 다운을 낳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궁극적으로 이 사적 비용 곡선, 공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서 만약 사회적 비용 곡선과 일치한다고 한다면 시장 실패를 뭐 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으니 분명히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정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리을이 어떻습니까? 리을 지문이 분명히 시행 전에서 시행 후에 보조금을 줌으로써 분명히 어떤 거예요?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야기하게 된 거죠. 사실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으로 해서 이게 길게 얘기했지만 이 문제 빠르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가해 사례가 어떤 사례였었죠? 분명히 소비 측면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수요 곡선 이동과 관련된 뭐뭐요? 분명히 기역과 니은만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불경제를 야기했으니까 분명히 뭡니까? 벌금을 과하게 될 겁니다. 벌금이 주어지게 되면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가볍게 기역이 된다. 금방 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나의 사례는 분명히 생산 측면이니까 공급과 관련된 니은, 리을에서 일단 고르실 수 있겠고 자, 이런 상태에서 또 재미난 사실은 외부 경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외부 경제를 야기했으니까 상조화되겠죠. 보조금이죠. 따라서 공급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오르면 되는 거니까 리을이 된다. 이렇게 고르시면 정말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게다가 사실 이 문제가 조금 좀 더 어렵게 출제가 이 문제를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긍정적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제 주체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그 긍정 외부 효과 발생 주체를 만약에 언급 안 했다고 한다면 답이 사실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런 얘기들은 좀 심화되는 문제라서 지금 언급을 안 하겠지만 일단 긍정 외부 효과 발생 주체한테 또 불경제 발생 주체에게 어쨌든 각각 보조금과 그 다음에 벌금을 부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별반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9번 문제 정답 몇 번이 됐었죠? 예, 2번 기역 리을의 2번이 됐었습니다. 가는 기역, 나는 리을이 됐었죠. 자, 우리 이제 10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사실 우리 10번 문제는요, 경제지표와 관련된 문제로서 정말 우리 수업 중에서 많이 했었고 사실 수업 중에 다뤘던 문제보다는 오히려 난이도가 좀 떨어졌었던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정도 문제, 방금 전에 어떤 문제는 혹시 당황해서 틀리더라도 요 10번 정도는 좀 맞춰줬으면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살펴보시면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물가 상승률은 GDP 디플레이터의 기초에서 구한다. 자, 우리 여기서 수업 중에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GDP 디플레이터, 다른 말로 대표적 물가지수인데, 자, 우리 대표 물가지수는 어떻게 구했냐면 명목 GDP를 실질 GDP 나눠서 곱하기 100으로 해서 구할 수가 있었죠. 그죠? 자, 우리 문제 풀이를 위해서 미리 말씀드려보면 이거 좀 고급 미분을 하게 되면요. 물가지수 미분해서 물가 상승률이 나오고요. 그 다음 여기 명목 GDP 미분하면 명목 GDP 증가율이 되고요. 나누기 1은 빼기 되고 여기는 실질 GDP 증가율이 됩니다. 곱하기는 미분하면 더하기고 상수는 0이기 때문에 뒤에는 쓸 게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공식으로 재탄생이 된다는 점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경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작아지고 있다. 우리 경제 규모는 어디서 알 수 있죠? 실질 경제 성장률. 사실 아무런 말이 없이도 경제 성장률을 우리 뭐로 알고 있습니까? 실질 경제 성장률을 알고 있는데 굳이 실질을 줬다는 얘기는 우리 4번처럼 명목을 문제 내겠다. 그런 취지로 우리가 파악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어쨌든 1번 보시게 되면 실질 경제 성장률이 뭐하고 있습니까? 7에서 쭉 떨어지고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률은 변화율 값이기 때문에 아무리 떨어져도 그 부호가 플러스다라고 한다면 전부 다 플러스죠. 경제 규모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따라서 지속적 작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규모는 올라가고 있다. 따라서 1번은 옳은 게 아니죠. 2번 10년은 그렇습니다. 여기 10년은 09년에 비해서 물가 변동이 없다. 지금 물가 상승률 어떻습니까? 물가 상승률이 4와 4로 물가 상승률 자체는 변동이 없지만 물가 상승률이 플러스 4로서 분명히 전에 비해서 물가가 뭐한 겁니까? 상승한 거죠. 따라서 물가는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답이 아닙니다. 사실 뭐 1번, 2번 같은 것은 거의 제가 평상시 문제 많이 풀어둔 문제 거의 똑같이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3번 보시면 12년도는 11년에 비해서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실 GDP를 한번 물어보자라는 취지인데 1번과 사실은 중복되는 선지일 수 있죠. 분명히 12년도가 11년도에 비해서 11년도에 비해서 경제 성장률이 3에서 2로 떨어졌지만 명백히 뭐합니까? 플러스 값이니까 분명히 실질 경제 성장률은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실질 GDP는 뭐한 겁니까?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분명히 증가가 맞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명목 GDP까지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혹시라도 의심한다고 한다면 4번을 통해서 한번 검증해 볼게요. 일단 답은 3번인데 자, 4번 보시면 12년도에 명목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다. 자, 우리 이 공식이 효과를 발휘할 겁니다. 이때 명목 GDP 증가율을 구한다면 이걸 그대로 둔 상태에서 넘기게 되면 물가 상승률과 더하기 실질 GDP 증가율을 더함으로써 명목 GDP 증가율을 구할 수 있죠. 그러니 물가 상승률 값과 실질 GDP 증가율은 다른 말로 실질 경제 성장률이기 때문에 요 두 개를 합하게 되면 이게 뭐가 돼요? 명목 GDP 증가율이 됩니다. 그렇다면 12년도를 살펴봤더니 이 두 개의 변수를 합하면 분명 얼마 나와요? 5라고 하는 수치가 나오게 되죠. 5%입니다. 물론 전에도 5%였지만 따라서 명목 GDP 증가율이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분명히 마이너스. 틀렸죠? 예, 그러면서 동시에 명목 GDP도 전에 비해서 뭐 했음이 분명합니까? 증가했음이 분명하죠. 완벽히 3번이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10번 문제까지 달려왔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잘 달려왔는데 개인적 생각으로는요. 물론 체감적으로 좀 어렵겠지만 10번 정도까지 8번, 9번 정도를 제외한다고 한다면 좀 그래도 열심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시게 되면요. 야, 요거 보시면 더구나 이제 20번에 있었으니까 그나마 좀 마음이 좀 나았을 거예요. 괜히 중간에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 많은 분들이 야, 이게 뭐야? 사실 이 문제는요. 소득 분배와 관련해서 사실은 정규 출제 범위에는 벗어났던 문제가 명백합니다. 자, 그런데 출제하고 있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냐면 결국은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시험 범위라는 것이 우리 고등학교 경제 범위에서 좀 벗어나는 것도 한두 개 정도는
6문제 중에 1개 정도는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듯 싶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꼭 공부를 안 하셨더라도 풀 수는 있는 문제인데, 근데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선 야 이게 뭐야 막 화났을 겁니다. 자, 이런 문제 자, 천천히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옳은 분석 그랬는데 그림 1은 소득 5분위 배율 추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뭔지 모를까 봐 각주에 나와 있죠. 소득 5분위 배율은, 자, 우리 여기 써보겠습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자, 줄여서 5라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상위 20%의 소득을, 상위 20%의 소득을, 자, 하위 20% 소득 나눴다? 하위 20% 소득 나눈 것, 이게 바로 5분위 배율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 상층 소득과 하층 소득이 어떻습니까? 격차를 줄이려면 분자값이 줄고 분모값이 커져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분자가 떨어지고 분모가 증가하면 이 값이 뭐 할 수 있습니까? 5분위 배율 값이 떨어질 수 있죠. 아, 통상적으로 5분위 배율은 작을수록 평등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분위 배율은 작아질수록 평등해진다. 다른 말로 불평등 정도가 개선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바로 1번, 2번 선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게 되면 1번을 먼저 보시게 되면요. 2010년 상위 20%의 소득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라고 나와 있죠. 요거 우선 요거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2010년 상위 20% 소득이 전년에 비해서 감소했다. 자, 언뜻 보니까 5분위 배율이 좀 줄었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게 아닌가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자 보세요. 우리 요 수치에서 요 수치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5분위 배율은 줄었습니다. 5분위 배율은 줄었는데 우리 5분위 배율의 공식이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상위 20%를 하위 20%로 나눈 값인데, 이게 줄었다 해서 반드시 이것이 줄었느냐?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수리적으로 이게 뭐하더라도요, 일정하더라도 상위 20% 소득이 일정하더라도 하위 20%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값이 줄 수 있죠. 그러니 5분위 배율이 줄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게 줄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반드시 이것이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물론 이게 줄고 이게 늘어서 5분위 배율이 주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겠지만 반드시 수리적 아니라는 거죠. 분자값 상위 20%가 불변이더라도 분모값이 더 커지게 되면 이게 분명히 줄 수 있기 때문에 1번 선지처럼 상위 20% 소득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즉 5분위 배율이 줄었다고 해서 상위 소득이 줄었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겠기에 1번은 잘못입니다. 자, 우리 2번 보시게 되면 03에서 08년에 소득 분배가 개선했다. 자, 우리 5분위 배율이 줄수록 뭐라 했습니까? 평등해지고 불평등이 개선된 것인데, 자, 우리 03에서 08을 보시게 되면 03에서 08을 보시게 되면 5분위 배율이 계속 뭐하고 있습니까? 상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따라서 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 이쪽 2번 개선이 아니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 이제 3번과 4번이 이제 관건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3번, 4번을 한번 풀어드리면, 자, 3번 보시면요. 09년 중위소득이, 자, 우리 중위소득이란 말도 처음 지금 소개가 되고 있네요. 중위소득 뭐냐? 소득 순서에 따라서 개인을 일렬로 배치했을 때 정중앙 가운데 나오는 사람의 소득을 우리 중위소득이라 한다. 그런데 이 중위소득에서 상대 빈곤율을 계산할 수 있는데 중위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상대적 빈곤율이다 라고 할 수 있다고 했네요. 그렇다면 3번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만약 09의 중위소득이 300만 원이다. 요거 이제 30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150만 원 미만, 절반은 150만 원인데 이거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계층, 자, 미만의 소득을 차지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자,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 빈곤율이죠. 자, 우리 09년을 보게 되면 09 몇 퍼 나옵니까? 15.3이 나옵니다. 따라서 전체 인구의 15%를 넘는다. 어떻습니까? 맞게 되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3번은요. 그대로 읽어가면서 풀이해도 되는 그러한 선지가 됩니다. 다시 한번요. 중위소득이 300만 원이다. 이걸 300만 원 두고요. 그랬을 때 150 미만의 소득이다.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 이게 바로 150 미만의 소득이죠. 이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 빈곤율인데, 자, 요거 소득을 가진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를 넘는다. 분명히 15.3, 15% 넘고 있죠. 정확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3번까지 답을 푸시다가 아마도 4번 때문에, 야, 4번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니? 라고 이제 의문을 표시할 겁니다. 10년도에 개인 평균 소득 수준의 50% 미만인 인구가, 자, 개인 평균 소득이 얼마다라고 했을 때 이거보다 반의 미만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10년도를 딱 보게 되면 분명히 상대 빈곤율이 15.3에서 14.4로 줄었으면 틀림이 없죠. 그렇다면 요 얘기가 바로 이 상대 빈곤율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반증 하나 들어볼게요. 가령요, 소득이 우리 그 나라가 5명이 있는데 1, 2, 3, 4, 5의 소득을 보인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위소득은 누굽니까? 소득을 나열했을 때 정 가운데 오는 경우죠. 그런데 공교롭게 이것이 중위소득이 되면서 동시에 평균값이 되는 거죠. 그죠? 분명히 평균값이 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더 해보시면 3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3 나오고요. 3 나와서 6, 그래서 10, 15. 그래서 5로 나누면 3. 정확히 평균값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1, 2, 3, 4, 5라고 한다면 중위소득이 동시에 평균, 정확하게 평균값과 일치하는 그런 사례가 될 겁니다. 그래서 평균소득으로 중위소득을 대체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건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요. 만약 이렇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죠. 그죠? 이런 경우에 중위소득은 여전히 가운데 있는 게 누굽니까? 3입니다. 그렇지만 평균은 얼마가 나오나요? 평균은 1, 2, 3 더하면 6 나오고 10 나오고 20 나오죠? 20을 5로 나누게 되면 얼마입니까? 평균은 4가 됩니다. 그러니 4가 오히려 평균 소득이 될 수 있으니, 자, 이런 예외적인 걸 제외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이 일치한다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여기 나와 있는 평균소득 자체를 중위소득으로 단정 지을 수 없는데 여기는 지금 중위소득이 나왔을 때에 이 중위소득에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의 상대 빈곤율이 준 것이지, 평균소득 50% 미만 인구가 과연 전체 인구 차지 비중이 전년에 비해서 줄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4번 문제는 요거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이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리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니까 평균소득으로 중위소득을 대체하가 일반적으로는 곤란하죠. 그러니 알 수가 없어서 4번은 뭐 한 겁니까? 틀렸다. 사실 그래서 설명을 듣고 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요, 정말 제시문도 길죠. 처음 봤죠.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느낌을 가졌을 그런 국가직 시험이 되겠네요.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린다고 한다면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우리 1번 문제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쭉 한번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1번 문제, 사실 이제 제가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면 좀 여러분들이 좀 화날 수도 있겠지만 요 정도까지는 맞힐 수 있어야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 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자, 우리 여기서는 분명히 디귿을 아마 낚일 수도 있었을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도 좀 맞췄으면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하지만 9번 문제는 아마도 너무 선제 길다 보니까 또 문제 취지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아마 그래서 당황을 많이 했을 그런 문제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수가 틀렸을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적어도 우리 10번 문제는요, 정말 이런 문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맞췄으면 싶은데, 문제는 그 앞에 문제가 워낙 이상하다 보니까 아마 이 문제에서도 또 실수를 하게 되면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생각해 보세요. 시험은요, 못 봤다고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이고 더구나 조정 정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우면 다 어려워요. 오히려 이런 문제 좀 쉽다라고 느끼는 문제를 확실히 푸는 것이야말로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합격의 비결입니다. 그러니 너무 좀 어렵다 느끼는 그런 문제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너무 집중해서 보기보다 평상시 많이 봤던 유형 문제를 집중해서 보시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 그런 작전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20번에서는 조금 당황을 분명히 많이 했을 겁니다. 자, 우리 전체적으로 경제 6문제 중에 한 2문제 정도는 굉장히 많이 틀렸을 문제일 것이고 그 중에 이제 우리 7번 문제에서 낚인다고 한다면 반타작 정도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인데 문제는요, 들어보세요. 반타작 3문제에다가 하나만 아까 말했던 7번 문제 하나만 좀 더 맞았더라면 제 생각으로는 더 튼튼했던 그런 문제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번 같은 난이도 시간이 모자라는 20분 내에 그 많은 문제를 푼다는 거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죠.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쉬운 문제는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관건입니다. 어려우면 다 어려워요, 사실은요. 또 향후에 우리 국가직 시험 문제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게 제한된 시간 내에 풀기에는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개념 정리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국가직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이거 지난 문제 우리 있고요. 이제 앞으로 지방직 서울시 대비해서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매몰 비용은 우리 뭡니까? 기회비용에 상입하면 안 되겠죠? 좋습니다. 자, 우리 화이팅 외쳐보고요. 지방직도 시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